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년 목표액 가운데 실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9.4%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포인트 높습니다. 이 같은 세수 호황은 법인세 납부액이 늘었고 상용 근로자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로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많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경영인과 만나 재벌 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에서 5년 안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와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소유 지배 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주로 논의되는 만큼 재계에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관해선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음식업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식업 사업자는 전달보다 3,718명, 0.51% 감소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으로 줄며 음식업 사업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8%를 기록해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평양 청두 직항 노선을 신설하며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청두 지역 10개 여행사가 다음 달 28일 고려항공 평양 청두 직항 노선의 첫 전세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여행업계는 앞으로 청두 외에도 중국 주요 도시에서 평양행을 잇는 직항 노선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이 널뛰기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세 자체가 좀 불안한 경향도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다 보니 어느 정도 시장에선 예측된 부분이다라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리고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종의 등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면 장 초반 유가 상승에 따른 미 증시 호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훈풍을 타면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보여주고 있긴 한데 1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등의 종목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건설, 철도 관련 종목 등도 상승 흐름 여전히 견조합니다. 특히나 남북 간 철도 건설 가능성이 전일 비춰지면서 철도 관련주들의 흐름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좀 추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에 따라 희비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장 초반에 잘 달릴 때는 지수가 우상향하다가 이쪽이 주춤할 때는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금 빨간불로 올라온 상태를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기타 업종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그리고 전해드린 대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내적으로 이슈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구간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10포인트 정도의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5% 상승 2,458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 일중흐름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61포인트 그리고 정오경에 2,448포인트대까지 상승폭 줄였다가 말씀드리는 한 2시 조금 전부터 갑자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2,45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순식간에 지수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확 돌린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80억 원까지 매도 줄였고요. 외국인은 236억 원 여전히 팝니다. 개인이 79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오늘 하락권에서 있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SK하이닉스가
2%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현대차 15만 원 초반대까지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3거래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1.16%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호재성 기사가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잘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는 지금 오늘 2% 상승하면서 철강 업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금감원 간의 여러 가지 공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예정인데 17일로 일단 첫 번째 감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2.51%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 보합, KB금융, LG화학 소폭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생명 올라갑니다. 은행업종도 오늘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 1.91% 빠지면서 주가 어느새 23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53포인트대입니다. 다시 상승 쪽으로 틀었고요. 850포인트 위에 안착하는 모습 확인합니다. 일종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뛰기 장세 지금 확인이 됩니다. 바로 853포인트 출발해서 846포인트까지 하락 반전했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855포인트 오전에 터치를 하고 다시 빠져내려왔다가 다시 853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그래프 윗꼬리 달고 조금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조금 전 시간 한 1, 20분 전부터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전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588억 원 기관 팔고요. 외국인은 무려 1,015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649억 원 순 매수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흐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만 원 단숨에 회복합니다. 어제 15%의 상승, 그리고 오늘도 2%대의 상승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9만 원 지금 터치하는 모습.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만 원 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유일하게 소외됐던 종목이죠. HLB 6.45% 오후장에 지금 반등 나오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2.9% 빠지고요. CJENM도 1,500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 지금 약보합이고요. 펄어비스 강보합,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과 하락 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스 강보합,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제약바이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인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 캠텍 오늘 4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원이 하락합니다. 컴투스가 오늘 장에서 5% 정도의 아웃퍼폼이 나오는데,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게임업종 전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대장주의 모습을 보면서 컴투스를 비롯한 기타 게임주들도 오늘 잘 달리고 있습니다. 코오롱티 시즌 1% 빠지고요. 제넥신 약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 나옵니다. 5원 80전 하락하면서 1075원 10전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이슈 단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 관련 주들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방송 관계상 일단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대북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인 점, 그리고 또 NC소프트 앞서 말씀했다시피 실적 서프라이즈에 따른 게임 업종의 반등, 조선 업종의 반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스토리만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또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와 실적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조선 업종 계속적으로 반등세가 좀 기대된다라는 점을 오늘장 이슈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 다 2%대에서 3%대 좀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주가가 일부 좀 조정을 맞은 이후에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전형적인 상승 차트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요인은 크게는 수주량 증가와 선가 인상,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발주 증가 기대감,
이 세 가지 요인이 좀 유입되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량과 가격 이 두 가지가 다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발주 증가 기대감 역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빠르게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저하고의 이런 흐름을 좀 오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조선업종의 좀 반등을 오늘장 이슈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조선업종 관련해서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살짝 곁들여 주셨고요. 이 외에도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과 더불어서 또 연관되는 업종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급부로 또 태양광 업종에 좀 수혜가 좀 점쳐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법칙 아닌 법칙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태양광 업종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반등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반등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뭐 유가 올랐다고 또 태양광 봐야 되는 건가라고 좀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심플하게 접근한 전략 현 구간에서는 좀 취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자 요인으로는 첫 번째 주가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OCI와 하나케미칼의 주가는 최근 주가 조정으로 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담이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OCI 같은 경우 뭐 상속세 재원 마련 관련한 뭐 오버행 이슈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태양광보단 뭐 화학업종 관련 하락 영향이 컸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종목 모두 현 구간에서는 최소한 기술적 단기 반등 구간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는 70달러 위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태양광 업종의 반사수혜 역시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 주저하시기보다는 일부 조정 시 계속적으로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 좀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부담 없는 업종을 좀 선별하시는 전략, 그 안에서 업종 내에서 다시금 종목을 선별하시는 탑다운 방식의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단기 매매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과 종목을 선별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가시는 이원화된 전략 여전히 필요하다 보고 있는데요. 우선 부담 없는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업종은 뭐 전기차, 그리고 MLCC, 조선업종 이 세 가지 업종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 업종도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업종은 전거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일부 주가 조정 맞고 있긴 하지만 일단 주가 눌림목이다라고 판단되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뭐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업종의 수혜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 업종 역시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로 대표되고 있긴 하지만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상승 구간이라는 점에 포인트 계속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이미 조정받은 주가에서 신규 수주와 성과 인상 동반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LNF, 삼성중공업 이 세 가지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장 미국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또 급등 나왔습니다. 이야기 3% 찍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3%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급등 원인을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좀 금융시장에서 무서워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은 정책금리 주어져 있는 정책금리를 변화시킬 때 있어서 물가가 2% 이하이면 금리 인하를 비롯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거고, 반대로 물가가 2%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등 좀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그런 스탠스를 쓰는 것을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면 제가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라는 걸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지 아니면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지를 칼같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참 없는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근사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국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 채권 금리를 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물가 연동 국채가 뭔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00원을 주고서 채권을 하나 삽니다. 100원을 주고서 채권을 샀는데 그 해에 물가가 3% 올랐다면 그 다음 해 이 채권이 100원에서 103원으로 원금이 조정되는 그런 채권들이 바로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결국 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상관없이 이 물가 상승률이 연동돼서 원금이 조정되는 그런 채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가 연동 채권들의 금리는, 물가 연동 채권도 역시 금리를 주죠. 이 채권 금리를 주는데 이 금리는 아무래도 명목 채권 금리보다는 금리가 좀 낮습니다. 대신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이 실질 금리의 어떤 특성을 지닌 금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명목 금리 빼기 물가 연동 채권 금리를 빼면 남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저희가 역으로 이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BI라는 건데요. 이런 BI의 추세를 최근에 살펴보니까 상당히 급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최근에 꽤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최근의 시장 금리 상승은 결국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고, 이런 채권 금리의 급등은 역설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예민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난 2월에 시장 금리 급등할 때 비해서 이번 금리는 일단 한번 매를 맞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이런 시장 금리의 어떤 상승 원인 또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분명해진 측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벤트가 노출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가 끝없이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기대가 지금 높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론상으로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이 임금 상승률 통계를 살펴보면 겨우 2% 중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되니까 이게 실질 소득, 실질 임금이 0.3, 0.4% 오른다라는 거고,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이 임금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런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유도하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은 바로 국제 유가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쪽에 저희들은 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제 유가와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2012, 13년 보면 유가 빠질 때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둘이 별로 그렇게 밀접한 연관은 그때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대부분 이 국제 유가가 자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최근 그 이란 관련 핵협정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 지정학적 이슈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한 70달러 선을 넘어서고 또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각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경제 전체에 이 밑바닥에 있는 어떤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유가 상승이라는 요인이 최근에 시장 금리의 상승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유가가 인플레를 부추기는 원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유가, 어제 보니까 70달러 또 넘어섰더라고요. 유가 상승 원인들 다양하겠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죠. 예. 최근 들어서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이란 관련돼 있는 지정학적 이슈가 이 원유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판단하냐 하면 그런 어떤 금융 사이드라든가 금융시장의 센티멘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랄까 이렇게 금융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달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게 이제 달러 가치인데요. 이 달러 가치와 국제 유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돌아서게 될 때 2014년처럼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촉발된다 하면 유가가 폭락하는 이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한다. 결국 이런 달러 강세의 악영향을 극복할 만한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바로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 수급의 펀더멘탈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란 관련돼 있는 지정학적 이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란의 석유 수출들이 앞으로 길이 막히게 된다면 원자재 시장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지만 미국 쪽이 어느 정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리고 트위터 그 손가락이 결국에는 작용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한간에서는 WTI가 8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사실 그 지정학적 이슈는 우리도 북한 관련해서 예상이 참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직접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조차도 북한 관련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점검하고 예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 반대로 중동에 있는 이슈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요 변수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변수들을 좀 찾아본다면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 관계를 그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최근 그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지난 4분기 실적이 이제 공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기업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근 들어서서 이 셰일 오일 기업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점점 더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OG 리서시스라든가 컨티넨탈 리서시스 같은 대표적인 셰일 오일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이들의 영업 현금 흐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이익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들이 상당히 요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분석가들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한 50불 초반, 한 53불 정도 전후만 넘어서면 이게 설비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70불 정도 넘어야 설비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은 국제 유가 50불 정도에서도 이익을 내고 또 이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를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런 셰일 오일 기업들이 채산성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하면 최근 예전에 한때 1,700개까지 이어졌었던 미국의 셰일 오일 시추 공수가 최근에 한 700개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특히 최근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EIA를 비롯한 이런 각종 예측기관에서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가 되는 건 물론이고 하루 생산량도 1200만 배럴 또는 1300만 배럴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게 이런 바로 생산성의 혁신 때문이다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이야 4월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9월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은 국제 유가가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 뿐만 아니라 드라이빙 시즌이 개막되면서 재고도 줄어들고 있어서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쉐일 기업들의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서 또 최근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 주가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자금 조달도 쉬워진 데다가 이익도 내며 투자도 가능해지는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시추공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이란 정도의 이란이 현재 보통 4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해서 그중에서 상당수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쪽에서 발생한 차질들을 미국이 상쇄시켜줄 가능성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종합해보면 유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지금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건 시장 금리를 상승시켜서 주식시장의 좀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은 분명하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유가의 국면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몰라도 하반기 이후 또 내년으로 가면서부터는 다시 공급 과잉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가 끝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 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는 결국에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불안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지나친 낙관론까지는 지금 좀 섣부르는 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이니까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